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식품 가공학 수업을 진행하게 된 동물생명산업학과 하호경입니다. 우선 유식품 가공학 수업 진행과 수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으로 우선 저희가 우유, 요구르트, 치즈와 같은 우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우리가 유식품 또는 유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유제품의 가공 공정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서 우선 1주부터 3주까지는 우유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4주부터는 우유의 주요 성분, 예를 들면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단백질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고 중간고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CU, 우리 흔히 마트 같은 데 볼 수 있는 흰색 우유를 얘기하죠. 이런 CU를 어떻게 만들고, 그런 이후에는 요구르트와 치즈, 버터 및 아이스크림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유와 같은 유제품의 관능평가, 즉 맛을 보고 평가하는 것을 진행한 후에 기말고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교재 및 참고서는 아래 보이시는 두 가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이제 우유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유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흰색을 띠죠. 여러분들, 우유가 왜 흰색을 띠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물질들은 흰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색깔을 띠게 되죠. 우리가 보는 이 색깔이란 거는 그 물질로부터 반사된 빛을 보게 되는데, 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나 이런 지방과 같은 것들이 물 안에 떠다니면서 들어오는 빛을 모두 반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색깔을 띠는 빛을 모두 반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 안에는 뭔가 지방과 단백질 같은 이런 알갱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이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떠다니는 물질들에 대해서 우유의 성분 부분에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유의 특성으로는 우유의 pH는 6.7입니다. 여러분들 pH는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중성, 산성, 염기성 이런 걸 나눌 때 우리가 pH를 가지고 하는데, pH의 어려운 말로 하면 pH의 정의는 수소이온의 농도라고 합니다. pH가 낮을수록 수소이온이 많아지게 되고 높을수록 적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략 pH 7을 기준으로 중성이라고 표현하고, 이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아지면 염기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유 같은 경우는 pH가 6.7로 7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우유의 유언비어 같은 게 많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유는 산성이라 몸에 안 좋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유는 산성이 아니라 중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성이라고 해서 몸에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식초 같은 게 있죠. 식초는 우리 몸에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지만 산성을 지니고 있죠. 우유도 마찬가지로 산성도 아닌데다가 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 비어들은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로 우유의 일반적인 특성은 우리 점도라고 합니다. 점도는 뭐냐면 이게 되게 끈적끈적한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점도가 높은 편인데, 우유는 거의 물과 같이 묽죠. 그래서 낮은 점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우유는 열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를 끓여보게 되면 뭔가 육안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죠. 그래서 열에 굉장히 안정한 편이고, 그리고 우유는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소로부터 바로 나온 우유를 하루 정도만 둬도 오른쪽 그림에 보이듯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방층이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4% 정도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고요. 젖소와 사냥, 이 두 가지 포유동물에서 나온 우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1등급 우유. 여기서 말하는 등급은 무엇일까요?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학습을 할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다음 보이시는 그림에 저기 표기상에 보면은 1등급이라고 해서 체세포 1등급, 그 다음에 세균수 1A 등급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체세포수와 세균수를 가지고 우리가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는 그림은 원유. 원유란 거는 이제 젖소로부터 바로 나온 우유를, 즉 가공되지 않은 우유를 우리가 원유라고 하는데요. 원유의 위생 등급은 세균수와 체세포수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등급을 획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균수. 세균수는 우유 안에 있는 미생물수를 의미하죠. 우리가 원유 안에는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미생물도 존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 미생물, 즉 세균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균수가 적을수록 높은 등급, 위생 품질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높은 등급을 받게 되고 가장 높은 등급은 1급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체세포수도 마찬가지로 이 수가 적을수록 높은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은 1급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세균수는 미생물수라고 했는데요. 그럼 체세포수는 무엇일까요? 네, 체세포수는 말 그대로 몸에 있는 세포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유가 나오는 젖소 유방 근처에서 유방염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정상적인 세포도 염증 반응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 세포들이 우유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유 안에 체세포수가 많다는 뜻은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체세포수도 적을수록 위생 품질이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 92%의 우유가 가장 높은 등급의 세균수인 1급 A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략 62% 정도가 가장 높은 등급의 체세포수, 즉 1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 보셨던 우리 1등급 우유라는 거는 이 체세포수 기준 1급과 세균수 1급 A의 원유만을 골라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운송비라든지 따로 가공해야 되는 가공비가 추가돼서 생산비가 조금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등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체세포수와 세균수 모두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품질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해도 될 만큼 이 위생 등급 측면에서도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는 이제 자료는 이 원유의 가격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유는 기본적으로 리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리터당 926원을 책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격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지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유지방은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죠. 그래서 유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은 버터와 같은 경우 이 각종 고급 요리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함량이 높으면 더 많은 가격을 받게 되고 낮으면 가격을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적용된 유단백질이 있습니다. 요즘에 단백질, 고단백질 식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죠. 이 여러 가지 식품 단백질 중에 제가 자부하건대 우유 단백질이 가장 뛰어난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적인 측면도 그렇고 소화율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유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가격을 산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위생 등급, 즉 체세포와 세균수 등급이 높을수록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현재는 이 리터당 한 1,1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원유들이 이제 유가공 공장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살균 등의 가공 공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트 같은 데서 사 드시는 우유가 우유로 가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보시는 표는 이 우유의 성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유에서 가장 많은 건 물이죠. 물이 한 87%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지고용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지고용분은 뭐냐면 무지니까 지방이 없고 그 다음에 고용분이니까 덩어리들, 즉 물 빼고 나머지 덩어리인데 물과 지방 두 가지를 다 뺀 것을 우리가 무지고용분이라고 하죠. 이게 대략 한 8에서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들에 보면은 우선 이제 지방이 한 4%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겨울철에 지방 함량은 조금 올라갑니다. 한 4.3% 정도. 그리고 여름철에는 한 3.6%까지 줄어들긴 하지만 연평균 대략 한 4%의 유지방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엄청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빼고 나머지 건더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유당입니다. 유당은 우유에 존재하는 주요 탄수화물인데요. 그 양이 한 4.6% 정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하는 게 우유 단백질은 우유에서 한 3% 정도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80%가 케이신 또는 카제인이라고 하고요. 20%가 유청 단백질입니다. 이 중에서 왜 단백질을 제가 강조를 했냐면 이 우유의 단백질, 특히 80%를 차지하는 이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은 이 요구르트 그리고 치즈의 핵심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제인은 이 유제품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듯이 가격 산정에도 단백질의 함량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 생활하면서 카제인을 접할 수 있는 데가 또 어디가 있냐면 왜 우리 믹스 커피에 보면은 그 프리마라는 거 있죠. 가공 크림. 거기에 보면은 식물성 크림과 이 카제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게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 단백질을 차지하는 20%를 차지하는 이 유청 단백질이라는 거는 어디서 또 보실 수 있냐면 이 헬스 보충제 같은 데 보면은 뭐 WPI, WPC 유청 단백질, 농축 분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 유청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청 단백질의 유청은 뭐냐면 이 치즈를 제조할 때 치즈는 우유를 한 10배 정도 농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유에서 건더기만 즉 카제인을 중심으로 한 건더기를 10배 농축을 하고 나머지가 액체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버려지는 이 부산물인 액체를 우리가 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청에 있는 주요 단백질이라고 해서 유청 단백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유의 이제 건강 증진 효과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이죠. 그리고 칼슘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 두 가지 물질이 우유에 굉장히 많이 또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흡수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유에 존재하는 이 아까 우유가 왜 흰색일까 했을 때 우유 안에 떠다니는 그 덩어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유에는 녹아 있진 않지만 마치 녹은 것처럼 존재하는 이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게 지방구라는 녀석입니다. 지방구는 뭐냐면 우유에 있는 지방들이 우유 안에서 동그랗게 즉 구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 크기는 한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마이크로미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우리가 길이를 표현할 때 미터보다 1000배 작은 게 밀리미터, 그리고 밀리미터보다 1000배 작은 게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보다 1000배 작은 게 또 나노미터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안상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가 밀리미터 정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방구는 한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웬만한 미생물 크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지방구보다 작은 게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바로
카제인 미셀이라는 입니다.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 이 카제인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한 지름이 100나노미터 정도 되는 크기의 입자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우리가 카제인 미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녹진 않았지만 마치 녹은 것처럼 안정하게 존재하되 우유 안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이 빛을 반사를 시켜서 우유가 흰색으로 보이게끔 하는 녀석들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유청단백질이나 유당 그리고 뭐 칼슘과 인과 같은 염들은 우유의 녹은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유의 주요 성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요. 이 우유에 있는 지방을 유지방이라고 하고요. 이 지방의 대부분은 거의 96%는 중성지방이고요. 그 외에 지방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로티노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타민 A, 눈에 좋다는 비타민 A의 전구체가 카로티노이드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 우유의 지방이 노란색에 띄게끔 하는 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버터 있죠. 그래서 버터를 구매하실 때 어떤 버터는 노란색을 띠지만 어떤 버터는 또 흰색을 띠는 버터가 있었죠. 이런 경우는 딴 게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노란색을 띠는 비타민 A의 전고체인 카로티노이드 함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 이는 이 젖소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료를 먹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색이라고 해서 전혀 이상한 지방은 아니니까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방에 녹는 비타민, 예를 들면 비타민 A나 D 같은 것들이 지방에 녹아서 존재를 하게 있죠. 그 다음에 유지방 중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지방에 이제 유지방을 존재하는 지방사 이 특성에 따라서 이 지방의 녹는 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스테아르산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없는 포화지방산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상온, 즉 실온 있죠. 한 20에서 25도씨 정도 되는 이 온도에서 이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반대로 이중결합이 있는 걸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버터와 같은 이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이 식품들의 녹는 점, 그렇죠. 얘가 액체냐 고체냐를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이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학습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 또 우유의 지방하고 또 관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메가3 지방산 있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으로도 많이 드시고 계시죠. 피쉬 오일이라고 해서 어유, 등푸른 생선 같은 데 보면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은 다가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이중결합이 굉장히 많은 지방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이 많으면 얘네들이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쉽게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선 비린내와 같은 냄새가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할 때는 항상 주의 깊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N사의 아인슈타인 우유 같은 경우는 이 오메가3 지방산, 그 중에서 DHA라는 게 들어있다라고 해서 많은 특히 아이들한테 이제 많이 부모들이 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DHA 같은 경우는 시력이나 혹은 혈행 개선 이런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른들도 드실 경우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DHA가 좀 이슈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유, 엄마의 우유에서 이 DHA가 검출이 되어서 이 DHA가 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에는 DHA가 없기 때문에 이 DHA를 모유처럼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이 뭐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우유에 있는 주요 탄수화물이 유당이라고 했죠. 이 유당이란 녀석은 이 포도당과 그 다음에 갈락토즈라는 두 가지 당으로 구성된 이당류입니다. 그래서 이 유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 유당분해 효소, 락타제 또는 베타갈락토시다제라는 이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갈락토즈로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 효소가 충분히 생성이 되지 않던지 혹은 낮은 활성을 지녀서 유당이 충분히 분해가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유당불내증이라는 거고요. 주요 증상으로는 가볍게는 속이 좀 부글부글하거나 혹은 심할 경우는 설사까지 하게 되는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유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해되지 않은 유당은 이 소장에서 축적이 되면서 물과 만나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하든지 이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아시아인이나 흑인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의 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우유란 게 원래는 이제 엄마로부터 얻어지는 모유만 섭취해 오다가 이 젖소나 이런 포유동물로부터 얻어진 우유를 우리가 소비한 지 얼마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어른들의 경우 특히 연세가 높으실수록 유당불내증을 많이 나타내시게 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 이제 능력이 약해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칼슘도 굉장히 좋아서 이 두 가지가 이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인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드시기 꺼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유당불내증을 개선한 우유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바로 유당분해 우유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세 가지 소화가 잘 되는 우유, 그 다음에 고소한 락토프리, 속 편한 우유, 저지방 이런 세 가지 제품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우유들은 이 유당을 미리 분해를 했습니다. 효소를 미리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유당 분해 효소가 충분히 없어도 이 섭취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없는 우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유당 분해 우유 또는 락토스 프리 밀크라고 하는데요. 프리란 말은 뭐가 없다라는 뜻이죠. 요즘에 한참 말이 많죠. 글루텐 프리 이러면 글루텐이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유당은 영어로 락토스고 락토스 프리 우유가 유당이 없는 우유인데 이 부르기가 길다 보니까 줄여서 락토프리 우유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상에서도 락토프리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당을 분해한 우유구나. 그래서 혹시 우유를 드시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한번 드셔보시면 훨씬 더 속이 편안해지신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우유에 또 그 다음으로 많은 이제 건더기인 우유의 단백질인데요. 우유 단백질의 역할은 당연히 이제 필수 아미노산, 즉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외부로부터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나 치즈의 조직감에도 이제 기여를 하는 녀석들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 카제인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런 단백질은 이 요구르트나 치즈 제조에 사용이 되는 유산균들의 이제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건강 증진 효과를 지니고 있죠. 예를 들면 면역 단백질 같은 게 또 우유의 단백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구르트나 치즈,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의 이제 제조 원리와 공정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우선 단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등전이점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pH 있죠. pH는 수소이온의 농도고 산성, 중성, 염기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백질은 되게 재밌게도 우리가 자석과 같은 데 나타나는 전하 있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런 것들을 띄게 됩니다. 근데 이 단백질은 플러스를 띌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띌 수도 있는데 이 전하가 바로 pH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등전이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얘는 뭐냐면 특정 pH를 말해요. 어떤 pH냐면 이 단백질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을 때,
이때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알짜 전하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제인 같은 경우는 등전일점이 4.6인데 4.6은 뭐냐면 요구르트의 pH입니다. 우유의 pH는 6.7 정도 되고 요구르트의 pH는 4.6인데요. 자, 여기 동그랗게 노란색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카제인 미셀이라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pH 6.6, 6.7 이 우유의 pH에서는 마이너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만나면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봤을 때 뭔가 덩어리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얘네들이 서로 밀어내고 있어서 서로 달라붙지 않고 밀어내고 있어서 안정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얘가 유산균들에 의해서 이 유당을 분해해서 유산을 생성하면 산이 들어가니까 pH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4.6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카제인 미셀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아지게 되고 서로 뭉치려고 합니다. 이게 요구르트 제조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제조 원리는 다른 건 없고 이 우유에 물론 살균 처리를 해야겠죠. 우유에 유산균을 첨가를 해서 이 유산균들을 키우게 되면 이 유산균들이 유당을 분해해서 유산을 생성하고 이 산이 생성되니까 pH가 6.7에서 4.6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과 같은 액체 상태의 우유에서 이 물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거 있죠. 이런 상태를 젤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의 요구르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요구르트의 대표적인 제조 원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치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학습을 할 겁니다. 치즈는 간단하게 이 우유가 한 10배 정도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것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이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막대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 녹은 뒤에 다시 얼려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되던가요? 가장 첫 번째는 얘가 부피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단단해지죠. 얼음처럼. 더 이상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음 보시는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아이스크림의 구조를 확대해서 본 건데요. 여기 보이는 가장 큰 흰색 동그라미가 바로 에어버블, 기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스크림을 구성하는 절반 정도는 바로 이 기포,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중간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부피도 컸는데 얘가 녹게 되면은 이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부피도 줄어들고 더 이상 부드럽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오버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식품 가공학에서 학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